아침 일라디오. 우크라이나에 사는 한 초등학생의 원래 취미가요, 구슬이라든지 블록을 모으는 거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1년 전에 전쟁에 나서 수시로 포탄이 날아들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걸 본 이 아이, 이제는 동네에 날아들었던 포탄 조각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뾰족한 조각에 사람들이 다칠까 봐서 모은다고 하네요. 오늘로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최소 8,000명 이상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사망자는 500여 명에 육박하고요. 부상을 입은 아이들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아이들의 희생이 특히 안타까운데요. 우크라이나 속담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기쁨을 앗아간다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의 삶을 망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처럼 들리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 참으로 담대해 보였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아이들의 희생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모두가 진심을 모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월 24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구조 현장에 있었던 구조대의 사투와 기적적인 생還소식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었는데요. 이번 재난 현장에서 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주역들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뉴스 연구소에서는요, 이번 강진을 계기로 구조견을 비롯한 이른바 특수 목적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톱 선정수 기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지진 현장에 파견됐던 우리나라 긴급구호대가 귀국을 하면서 현장에서 활약을 펼친 구조견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해외 긴급구호대 1지는 지진 발생 다음 날인 7일 현지로 출발해서 9일부터 구조 활동을 펼쳤는데요. 우리나라 긴급구조대는 8명의 생존자를 구조하고 희생자 시신 19구를 수습했습니다. 외교부, 소방청, 육군, 특수전 사령부 등 수색 구조 인력 118명으로 꾸려졌는데요. 여기에 구조견 4마리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네, 우리 구조견들은 현장에서 어떠한 활약을 펼쳤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파견된 구조견은 소방청 119 구조본부 소속이고요. 이름은 토리, 토백이, 티나, 혜태 이렇습니다. 토리, 토백이는 7살, 티나는 6살, 혜태는 4살인데요. 견종은 레브라도 리트리버와 벨지안 말리노이즈입니다. 리트리버는 맹인 안내견으로도 많이 활약하는 종류고요. 말리노이즈는 잘 알려진 세퍼드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몸집이 좀 작습니다. 우리 구조견들은 재난 현장에 파견돼 생존자 구조에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요. 구조견 혜태는 생존자 2명을 발견해내기도 했습니다. 토백이, 토리, 혜태는 유리 파편 등에 발이 찔려서 다쳤지만 붕대를 감고 현장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현지 언론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다른 나라에서 파견된 구조견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구조견들은 어떤 활약을 했습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진 현장으로 구조대를 보냈는데요. 네. 구조견들은 1, 2년 정도 구조 탐색 훈련을 받는데요. 사람보다 후각이 1만 배 이상 발달됐고 청각은 50배 이상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을 구조를 하는데요. 재난 현장에서 희생자를 발견하면 짚거나 바닥을 긁어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중에 멕시코는 지진이 잦은 편이라서 구조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지진 현장에 구조견 16마리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테오라는 이름의 벨지안 셰퍼드 구조견이 구조 탐색 도중에 숨졌다고 합니다. 건물 잔해에 깔려서 숨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추위와 과로 때문에 숨졌다, 이런 설도 있는데요. 멕시코 당국은 사인을 확실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테오가 2명의 생존자를 구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는 것과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숨졌다는 이런 것은 확인된 사실이죠. 멕시코 당국이 프로테오를 추모하는 행사에 동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여기서 구조대원이 넌 임무를 완수했어 챔피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울먹이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었네요. 네. 귀국한 구조견들은 그러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이번에 파견됐던 구조견들은 119 구조본부 소속인데요. 네. 원 소속인 충청, 강원, 영남 특수구조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구조견은 구조 탐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2시간 이내로 일상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 구조견들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네. 우리나라는 중앙 119 구조본부와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서 119 구조견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의 119 구조견은 모두 35마리라고 합니다. 견종은 벨지안 마리노이즈, 저먼 셰퍼드, 레브라도 리트리버인데요. 이 견종들은 사람을 잘 따르고 성품 변화가 적은 종이면서 의욕이 높아서 어떤 냄새를 맡아야 원하는 먹이나 놀잇감을 얻을 수 있는지 빨리 깨닫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능력 덕분에 구조견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구조견 외에도 다양한 현장에서 우리 개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개들이 있을까요? 반려견과는 달리 특수 목적견이라고 부르는 개들인데요. 네. 한마디로 직업이 있는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119 구조견, 수색 탐지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검역 탐지견, 뭐 이런 종류들인데요. 개의 다양한 특성과 능력을 인간 활동에 빌려온 거죠. 장애인 보조견은 잘 알려진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있고요. 네. 청각장애인 안내견, 지체장애인 안내견, 의료치료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복지부 장관이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표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311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장애인 보조견을 신청하시는 분은 많은데 이 가운데 한 20% 정도만 보조견을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그 특수 목적에 잘 어울리는 견종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군견과 경찰견은 대부분 독일 셰퍼드 또는 벨기에 말리노이즈이고요. 네. 날렵하고 영리하고 적응력이 뛰어나서 추적 정찰 탐지 임무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다른 견종보다 인내심과 집중력이 뛰어나서 탐지 추적 임무를 주로 맡는다고 합니다. 우리 진돗개도 군견 적격 수행 판정을 받긴 했는데요. 네.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높아서 돌발 변수가 많은 임무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담당 군견병이 전역을 하거나 보직이 바뀌면 이 군견인 진돗개가 통제가 잘 쉽지 않아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잘 선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마약 탐지견으로 활약하고 있는 견종은 레브라도 리트리버와 스프링거 스파니엘인데요. 안내견으로는 온순하고 영특한 성격을 가진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직업이 있는 우리가 개들을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근데 사람에게도 정년이 있듯이 이런 특수 목적견들도 정년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몇 살 정도 활약을 하고 은퇴를 하나요? 예, 개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쇠퇴하는데요. 지난 1월에 영남 119 특수구조대 구조견 소백이가 은퇴를 했습니다. 네. 9년 동안 223건의 재난 현장에 출동을 해서 13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소백이는 2013년생이고요. 지난해 10월 은퇴가 결정이 됐는데요. 구조견의 고령화 기준은 7.7세부터 10.5세까지라고 합니다. 개의 한 살이 사람으로 치면 한 6살이나 8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소백이는 60살을 훌쩍 넘긴 거죠. 마약 탐지견은 보통 한 6에서 9년 정도를 활동한 뒤에 은퇴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군견은 8살 안팎에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은퇴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이 은퇴견들을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는데요. 입양 이후에는 해당 가정에서 이제 여생을 보내게 되고요. 입양이 되지 않으면 원소속 기관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은퇴한 이후이기 때문에 최소 생활만 보장을 해줘서 그렇게 뭐 말년이 행복하지는 않다.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은퇴견들이 다른 개의 응급수술 등을 위해서 헌혈을 하는 공혈견 이런 용도로 쓰이거나 동물 실험용으로 보내지기도 했는데요.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법이 개정됐고 특수 목적견은 동물 실험용으로 쓰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법조문은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이런 특수 목적견을 말하는데요. 대상으로 하는 동물 실험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분고 쇄신한 대가가 동물 실험이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하죠. 사람을 평생 몇 명을 살렸는데 이렇게 실험을 한다는 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법이 잘 개정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은퇴견이 가정으로 입양된 이후에는 뭐 혹시 지원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경상남도와 경기도 고양시가 은퇴 특수 목적견을 입양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들 지자체는 은퇴견의 예방접종비와 진료비, 사망시 장제비 등을 지원합니다. 고양시는 한 마리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없는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입양 이후에 고스란히 입양자의 자부담으로 은퇴견을 돌봐야 됩니다. 평생을 인간을 위해 고생하다가 은퇴한 특수 목적견은 기본적으로 고령인 경우가 많고 질병을 가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반려견을 돌보는 것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애쓴 특수 목적견들이 은퇴 후에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좀 의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원이 적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안내견의 경우에는 위탁 양육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관심 가지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퍼피 워킹이라고 부르는데요. 안내견으로 성장할 강아지들을 생후 한 8 내지 9주부터 한 1년 정도 사회화를 하는 과정인데요. 강아지들이 가정과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 자원봉사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친 뒤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일단 하루 종일 강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분이어야 되고요. 서울 수도권에 거주해야 되고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어야 한다. 뭐 이런 조항도 있고요. 네. 다른 반려견과 함께 지낼 수 없고 이 안내견이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죠. 7, 8개월 정도 키우면 예비 안내견이 한 20kg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고 힘이 좋은 개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뉴스 연구소에서는 평생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특수 목적견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뉴스톱 선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이 오랜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네요. 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행진이 잠시 멈췄는데요.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지난해 4분기부터 뒷걸음질치기 시작한 데다가 또 수출, 소비 등 경기 지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서 이 소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이 현재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번 동결은 숨고르기 금리 인상 동결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운전할 때 안개가 가득하면 먼저 안개가 사라질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이 금통위원 7명 중 5명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금리 동결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로 유지가 됐습니다. 22년 만에 가장 큰 차이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3월과 5월 추가 인상을 예고했는데 만약 1.75%포인트까지 금리 차이가 벌어진다면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장률 전망치도 다소 낮아졌다고요? 네,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전망치가 1.7%였으니까 0.1%포인트 내려갔는데요.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0.4% 감소하는 역성장을 한 것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수출 감소세 등 올해 들어 경기 둔화 조짐은 더 뚜렷해진 상황입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6%에서 3.5%로 역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 물가 안정의 목표는 2%인 만큼 이 3% 중반의 고인플레이션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 목표액을 제시를 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전 수출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올해 수출액 목표를 전년보다 0.2% 증가한 6,850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 적자가 지속되면 이 경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진다라면서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범부처 수출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이 부처별로도 수출 목표액을 설정하고 이 상황 점검과 관리에 나설 것도 주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도 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임을 자임하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 무역 수지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186억 달러를 넘어갔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합니다. 수출은 335억 4,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감소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수출 규모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한 이 중국 수출액도 22.7% 감소하며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국민의 실질 소득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83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1%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312만 1천 원으로 7.9%나 늘었는데요. 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실제로는 수익이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물가 상승 속도가 소득 증가보다 빨랐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고려한 작년 4분기 실질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는데 2.8% 감소한 3분기에 이어서 2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인 소비 지출은 정작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물가를 감안하면 가계가 소비를 더 줄였다고 봐야 해서요. 이 경기 침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비를 오히려 줄였음에도 이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은 공공요금이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네. 특히 연료비 지출이 16.4%가 급등을 했고요. 교통비 지출도 16.4% 늘었습니다. 또 기준금리 인상의 이자 비용은 28.9%가 늘어났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연 이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건은 바뀐 것이 없는데 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라고 했고요. 이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물이라고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와의 수사와의 형평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그대로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이 국민의힘도 골목에 몰리니 인성이 드러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속인 천공 측이 이 JTBC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는데
천공 본인은 답변하지 않았지만 이 천공의 측근은 대통령 관저 후보지를 답사한 적이 없고 이 대통령 부부와 아예 소통을 끊었다라고 했던 이 TV조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관저 후보지를 갔다라는 얘기로도 듣는데요. 다만 이에 대한 질문에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국군 방첩사령부는 이 천공의 관저 예정지 방문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의 편책에 이 비공개 군사 정보가 담겨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고요?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어제 대통령실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최소한의 어떤 것도 규명되지 못했다라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윤석열 정부의 사과 없이는 정치인들과 서울시장의 아나무인 태도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실 직원에게 이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고요. 이 대통령실은 검토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100일이 넘게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생존자가 있는데요. 이 정부가 간병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도청이 우회 지원호를 찾았지만 이 단기 일회성이어서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아파트 직거래 현황을 조사를 해봤는데 문제가 있는 거래들이 꽤 있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어떠한 얘기입니까? 네, 이 정부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이 불법이 의심돼서 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물건 3건 중 1개꼴로 실제로 위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였지만 이 세금 탈세 등을 목적으로 편법 증여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등기를 한 일도 적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을 국세청, 경찰청, 또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도 혐의가 확인되면 탈루세액 징수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지난해 9월 이후 직거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곧 기획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이 실거래가 띄우기 적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막아온 변호사 단체들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요? 네,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검색하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 로톡의 등장은 아무래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 어려워하는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한때 개업 변호사의 15%가 넘는 4,000명이 회원으로 등록을 했지만 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이 이 소속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강요하고 이 등록 변호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려서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변협은 변호사 사건 수임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반대를 해왔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들이라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인 변협이 이 징계 권한을 이용해서 해당 플랫폼 이용 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변호사 간 자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이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라고 봤는데요. 지난 2021년 이 법무부가 이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었고 또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변협의 광고 규정 일부가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변협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도 변협은 이 불복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뉴스는 뭔지 좀 궁금하네요. 단톡방에서 몰래 나가기 요거를 법안으로 발의가 됐다고요? 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이 카카오톡에서 다른 이용자가 모르게 이 단체 대화방에서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 조용히 나가기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이 실행력을 높였는데요. 김정우 의원은 그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단체 대화에 초대되기도 하는데 네.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나갔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그래서 이제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하는 것도 가능해서 좀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중국의 위챗과 이 미국의 본사를 둔 왓츠앱 등 이 글로벌 메신저들은 모두 그룹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도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카카오 측도 이 해당 기능은 이미 팀 채팅방에 적용이 됐으며 앞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일 축구의 전설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차기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유력하다고요? 네, 이 독일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파울로 벤투 감독을 잇는 우리 축구의 다음 사령탑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클린스만 감독이라면 우리에게 참 익숙한데요. 네. 지난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이 독일 대표팀 소속으로 우리 대표팀과 만나서 이 2골을 뽑아내며 좀 아픔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네, 멋진 골이긴 했는데요. 예, 멋졌어요. 발리쇼. 네, 네. 또 그 은퇴 후에 이제 독일 대표팀을 맡아서 그 2006년 월드컵 3위에 올렸고요. 또 그 이후에는 미국 대표팀을 이끈 경력도 있습니다. 다만 2019년 독일의 이 헤르타 베를린 사령탑에 올랐다가 2달 만에 그만둔 뒤 3년간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적도 있고요. 또 이 독일 대표팀 시절에 이 주거지인 미국에서 대부분 머물며 이 재택근무 논란을 빚은 바도 있어서요. 이 국내 상주라는 조건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협회는 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 축구계에 따르면 연봉과 계약 기간 협상에서 이 클린스만 감독과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로 이어가겠습니다.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서울 강서습지 생태공원입니다. 강서습지 생태공원. 당연히 강서구에 있을 테고 습지면 물가인데 정확히 여기 어디입니까? 예, 강서구는 그 서울 한강의 서남부 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네. 방화대교 행주대교 사이에 이 공원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떨어진 곳에 김포국제공항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 강 건너 맞은편에 행주산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포는 경기도인데요. 1963년 경기도 김포군에서 서울로 편입이 되었고요. 영등포를 거쳐 1977년 강서구로 분리되었습니다. 강서구라는 곳이 1977년에 이름이 생긴 거군요. 그러면은 강서습지 생태공원이라는 이름도 그 후의 일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서습지 생태공원은 2002년에 개원을 했고요. 그 과정을 보면은 서울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강에는 그 5개의 생태공원이 있는데요. 네. 그 1952년 네덜란드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 시초라고 하는데요. 이를 벤치마킹해서 1997년에 조성된 1호 생태공원 여의도 색강공원이고요. 여기 있어요. 네. 예, 그 이후에 암사둔치, 고덕수변, 난지습지, 강서습지공원이 있습니다. 이중 강서습지 생태공원은 그 버드나무 숲과 다양한 새들의 서식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2018년에 제가 숲해설가 교육을 받으러 갔던 곳이기도 했고요. 그다음 행주대교를 지날 때마다 모습이 약간씩 바뀌어가지고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네. 2018년도에도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2023년에 가신 거니까 5년이 지났잖아요. 좀 달라져 있었습니까? 예. 제가 2018년에는 그 동기쌤 차를 타고 갔다가 차를 타고 나오니까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가늠이 잘 안 되는데요. 잘 모르죠, 이렇게 되면. 이번에 제가 마곡나루역에 대해서 걸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에 나와가지고 이게 바로 서울신문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네. 서울신문을 들어가지 않고 한강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갔고요. 그다음에 강서습지 생태공원에 도착하기 전에 한번 한강변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오리들과 기러기들이 한강에 떠서 놀고 있었고요. 가까이 다가오고 싶었지만은 겨울이라 살짝 딱딱하기도 하지만은 그 진흙벌이라 좀 빠질까봐 위험합니다. 예. 바짝 다가가지는 않고 멀리서 좀 지켜보다가 한강변 좀 걷다가 다시 그 산책로로 와가지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는 한강변을 안 갔는데 이번에는 한강변에 갔다. 김서정의 일기.
네, 뭐 이런 얘기인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예. 그래서 2018년에 그때 거기 교육받으러 간 네. 거는 동물을 공부를 하러 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분이 거기에 삭이 살았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그 살쾡이. 네. 예, 그 살쾡이. 그러니까 고양이과 육상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이 삭을 관찰해서 그분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그 2018년에 갔을 때 동물 발자국, 동물똥 이걸 위주로 봤고요. 그랬군요. 예, 이번에 이제 혼자 간 것도 있지만은 그때 봐도 그냥 지나쳤던 그 새들도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한강 물가를 따라 쭉 서 있는 왕버들, 수양버들을 보면서 한강변에 무슨 동식물이 살아가고 있는지 좀 여기저기 살펴봤고요. 생각해 보니까 풍경은 조금 달라져 있지만은 풍경을 보는 제가 좀 달라졌다. 그런 차이를 느꼈습니다. 아, 철학적이신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흔들리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다. 뭐 이런 철학적인 장자의 이야기. 더 철학적인 것 같습니다. 장자 되게 어려운데. 풍경은 이제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풍경을 보는 사람이 달라졌다. 이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 답사를 끝내고 나서 다시 마곡나루로 돌아가기가 못해가지고 끝나는 지점인 행주대교를 걸어서 건너갔는데요. 그 집이 고양시이기도 해서 과감히 걸었습니다. 이거 좀 멀지 않나요? 아니 행주대교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버드나무들이 더 많아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그걸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풍경도 사실 달라지고 있었는데 그 차이를 제가 위에서 알아볼 수 더 좋았고요. 그 안에 생태계 그러니까 수많은 동식물들이 서로 자연스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얕으나마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제가 더 많은 이 자연과 연결이 되면서 좀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연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연과 연결이 더 많아지고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 예, 저희가 자연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식물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만첩 빈돌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은 여름에 하얀 꽃이 피면은 정말 아름다운데요. 네. 그러니까 조경용으로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만첩 빈돌이를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근데 아직 그 봄이 안 왔기 때문에 꽃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만첩 빈돌인지 알 수 있으셨나요? 뭐 겨울눈 이런 거 보신 건가요? 예, 제가 겨울눈 보면서 이렇게 식물 동정을 많이 하는데요. 네. 만첩 빈돌이는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강서 습지 생태공원에 도착해서 먼저 겨울철 새들을 보려고 조류 전망대를 갔는데요. 그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으로 막아놨습니다. 그걸 보고 무조건 한강 물가로 가는 것도 그 조류들한테 해가 될까 봐 안 갔고요.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산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 있는 식물들을 쭉 살펴보는데 갈색을 띤 길쭉한 줄기들이 2m 조금 넘게 쭉 올라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보는데 줄기 끝 여기저기에 콩보다 조금 크고요. 둥근 원통형 같은 역시 갈색을 띤 열매들이 보였는데 한쪽 끝에서 그 뾰족한 바늘 같은 가지들이 4개 정도 나 있습니다. 이게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이걸 나중에 자료를 보고 확인해 보니 만첩 빈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만첩 빈돌이를 알아보신 건 아니고 자료를 보고 아신 건데 이거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예, 그 겨울에 열매를 달고 나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나무들 덕분에 이제 새들도 겨울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도감이 있습니다. 겨울나무 쉽게 찾기 도감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열매로 겨울나무를 찾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겨울에 나무를 올려다보면서 무슨 나무인지 궁금하면 열매가 있다면 열매를 보면서 어느 정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대략 종류가 마른 열매라고 해서 열매가 익으면 껍질이 말라 되게 갈색을 띠는데요. 그 솔방울 모양의 열매로 자작나무, 무로리나무 등 열매가 달려 있고요. 꼬투리 모양으로 자기나무, 아카시나무 등도 겨울에 좀 달려 있고요. 날개나 털이 있는 열매로 가죽나무, 고로쇠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종류에서 빈돌이를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감을 보고 찾으신 거군요. 네. 저 같은 MZ세대는요. 도감 안 봅니다. 검색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AI 검색합니다. 띠리띠리. 챗 GPT 하시는 그건 아니고요. 예, 띠리띠리. 되게 어려운데 그냥 찍으면 되는데. 예. 근데 뭐 정확한 거는 도감이 더 정확하겠죠. 네. 아무튼 이 마른 열매라고 해도 가을 열매 모양이 남아 있어서 구별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만첩 빈돌이와 비슷한 열매를 맺고 있는 말발돌이가 있고요. 꽃이 피면은 만첩 빈돌이는 빈돌이 겹꽃으로 길쭉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발도리는 꽃잎이 둥근데 금방 구별을 해낼 수 있지만요. 열매는 모양이 비슷합니다. 구별법은 말발도리는 암술대가 3개로 갈라져서 그게 열매가 되면서 3갈래 가지 같은 모습으로 남고요. 네. 또 만첩빈도리는 암술대가 4개로 갈라져서 4개의 가지 같은 모습이 그 둥근 열매 밖에 그 바늘처럼 남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세히 안 보면 알기가 좀 힘든 구분법인데 이름과 관련해서도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 만첩빈도리는 수국과 낙엽 관목인데요. 네. 그 먼저 비슷하고 말씀드린 말발도리가 있습니다. 말발도리. 그러니까 말발도리는 우리나라 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는 작은 열매가 말 발굽에 씌우는 편자 모양을 닮았고 또 동그랗고 작다는 뜻인 도리 소반에서 따와 말발도리라고 하고요. 비슷한 빈도리가 있는데 빈도리는 일본 말발도리라고 하는데 빈속 말발도리에서 줄여서 빈도리가 되었고요. 줄였군요. 네, 빈도리 줄기 속이 비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빈도리는 일본이 원산지고요. 이 혹꽃을 많이 피게 한 겹꽃으로 개량한 거를 만첩빈도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말발도리는 우리나라 꽃이고 빈도리나 만첩빈도리는 일본이 원산지라는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식물 만나볼까요? 네, 개회나무입니다. 개회나무. 그러니까 빈도리인지 만첩빈도리인지 이 또 꽃이 피어야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만첩빈도리라고 말씀드린 거는 빈도리는 좀 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검색을 통해서 제가 알아냈습니다. 만첩빈도리를 본 사진이 거기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만첩빈도리를 보고 행주대교 쪽으로 걸어갔는데요. 중간중간 오색 딱따구리도 보였고 박새 물가치 등도 봤는데 겨울 열매가 있으니까 이 새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나뭇가지 사이를 파고들면 열매를 먹고 있었는데요. 그 열매만 뚫어지게 보면 걷다가 개회나무라고 쓴 편말이 보였고 위를 보니까 제가 자주 봤던 열매가 보였습니다. 개회나무를 보셨는데 열매가 익숙하셨다. 평소에 자주 보셨나 봐요? 예. 이 개회나무는 물풀의 나무가 낙엽 소교목으로 높이가 4에서 10m까지 자라는데요. 6월에 7월에 하얀 꽃이 라일락처럼 모여서 핍니다. 네. 그래서 가까이서 맡으면 향기가 너무 진한데요. 또 멀리서 보면은 이 신선의 수염처럼 수북하게 피어 있고 그 꽃들이 눈을 정말 즐겁게 합니다. 이 개나무를 제가 매일 보는 거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큰 길로 나가는 곳에 이 개나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열매가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집 앞에서 본 개회나무를 또 다른 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뭔가 동네 친구 만난 기분이었을 것 같고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개나무는 지리산, 경북과 강원도의 고산, 이북에서 자생한 우리의 토종나무인데요. 이 토종 라일락인 수수꽃들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스김 라일락으로 개량되기 이전의 모습인 털 개나무 등이 다 비슷한 같은 종류의 나무인데요. 네. 이들 나무들은 꽃이 워낙 강한 향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고 있고요. 열매를 보면 껍질론 그러니까 공기 통로 같은 게 그 좁쌀처럼 톡톡 나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나무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 동네 개나무를 그냥 지나쳤는데요. 같은 풍경을 알고 보니까 이 개나무가 여기도 있고 우리 동네도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 개회나무가 그럼 라일락이랑 비슷한 종인 건가요? 예, 꽃이 비슷합니다. 꽃이 비슷하다. 네, 크기는 좀 다르고요. 그렇군요. 네. 처음에 이제 자연을 하나씩 알면서 연결하면 풍요로워진다라고 하셨는데 작가님 동네에 사는 분들 참 좋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서 습지 생태공원에 다시 가보니까 그 오래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개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 너무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곡나루역으로 가지 않고 행주대교를 걷는데 김포공항 쪽을 한번 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260건의 버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새가 비행기 엔진으로 들어가서 발생하는 사고가 네. 이 버드 스트라이크가 260건 정도 발생을 한다는데요. 이 조류 충돌 사고를 막으려면 주변에 습지가 많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강바람을 맞으면서 걷는 행주대교가 춥긴 했는데요. 김포공항이 비행기, 새, 습지 이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걸 보고 자연에 대해 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오늘은 서울 강서 습지 생태공원을 둘러보고 그곳에서 만난 만첩빈도리와 개회나무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 좀 알려드릴게요.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요. 낮부터는 차차 맑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단 좀 올랐습니다. 영상권에서 출발하는 곳이 많겠지만 내일 또 좀 추워지네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네요.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리겠네요. 저는 월요일에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강승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